안녕하세요. 전 사연투부의 열렬한 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30대 주부입니다. 오늘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다녀왔는데요. 이 녀석이 저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급하게 달려오다가 그만 과당 넘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랑 같은 반으로 보이는 친구가 넘어진 우리 애를 조망만한 손으로 일으켜주며 안 아파? 복도에선 조심해야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애도 자신을 일으켜준 친구에게 고마워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꼬맹이들이 어찌나 사이가 좋아 보이던지요. 그 광경에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사연이 떠올랐습니다. 아름답기도 애달프기도 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릴 적 제가 자라온 환경은 나쁘지 않았어요. 음식을 잘하는 엄마와 성실히 회사를 다니던 아빠가 있었고 남동생도 하나 있었습니다. 대단히 넉넉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불우한 가정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화목했던 저희 집안에 불행의 먹구름이 뛰기 시작한 건 제가 막 중학생이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엄마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바로 아버지 생신이었거든요. 전 바둑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위해 바둑 잡지를 선물로 준비했고 남동생은 생일 카드를 써놓고 퇴근할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퇴근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가 오시질 않는 거였어요. 항상 비슷한 시간에 집에 퇴근하던 아빠였는데 유독 그날따라 늦으시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준비한 음식들이 차갑게 식었고 저와 동생도 배가 고파서 짜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아버지가 다니던 공장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수화기로 된 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뭐라고요? 그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왜요? 많이 다쳤어요? 아버지가 사고 때문에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보고 동생이랑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당부를 남기곤 혼비백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아빠가 얼마나 다쳤는지, 설마 돌아가시는 건 아니겠지? 그런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혀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동생이 제게 묻는 것이었어요. 누나, 나 잡채 조금만 먹으면 안 돼? 동생도 심각한 분위기 때문에 선뜻 답숫가를 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이니까 차려진 밥 맛있게 먹으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전 아빠가 다쳤다는데도 잡채 타령을 하는 남동생이 미워서 신경질을 부리고 말았죠. 야, 넌 아빠가 병원에 갔다는데 그 잡채가 넘어가니? 넌 걱정도 안 돼? 동생은 제가 쏘아붙이는 게 서러웠는지 그렁그렁한 눈으로 입을 내밀고는 시무룩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간혹 그때 생각을 하면 동생한테 여간 미안한 게 아닙니다. 엄마는 밤이 새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죠. 엄마는 무거운 음성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많이 다쳤어. 아무래도 엄마는 병원에서 아빠랑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내일 아침에 의사 선생님 만나보고 돌아갈 테니까 도연이랑 각자 챙겨 먹고 학교도 잘 갔다 와. 자세한 건 내일 말해줄게. 왜 엄마? 아빠 많이 다쳤어? 얼마나 다쳤는데 그래? 하연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응급실 선생님 말로는 아빠 걷지 못할지도 모른대. 뭐? 진짜? 수술하면 낫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아직 모르는 거잖아. 그래. 정확한 건 내일 검사해보고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음성만으로도 아빠의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죠. 이튿날 시뻘개진 눈으로 어깨가 축 처져 돌아온 엄마는 제게 잘망스러운 소식을 전했어요. 아무래도 아빠가 큰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이었죠. 아빠는 용접 작업을 하다가 7m 높이에서 추락을 했고 척추 골절 때문에 하반신 나비가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의사는 수술을 진행해도 쉽지 않을 거라고 가족들이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할 거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빠가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버진 큰 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두 발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고로 우리 가정은 한순간에 무너졌죠. 두 다리를 잃은 아빠는 많이 좌절했어요. 더 이상 회사도 다닐 수가 없었고 예전과는 다르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없었으니까요. 말수도 많이 줄었고 웃는 얼굴 대신 화를 내는 얼굴을 더 많이 보였습니다. 단란했던 우리 가정엔 큰일이 생긴 것이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늘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좌절해 계신 아버지 때문에 집안 공기는 항상 무거웠습니다. 언제나 듬직하고 성실했던 아버지는 하루하루 초췌해져만 갔습니다. 엄마도 도리가 없었어요. 응원도 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상실감에 무너진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해야 했던 엄마의 일상은 고단해지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 저희 집에 아빠의 직장 상사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장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아저씨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너희들이 하연이랑 두연이구나. 반갑다. 난 네 아빠랑 오랫동안 같이 일한 아저씨란다. 장 팀장 아저씨는 인상이 참 좋으셨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게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밝은 표정과 온화한 말투만 보더라도 참 좋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분은 그날 아버지와 오랫동안 술자를 기울이셨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몰랐지만 아버지는 오랜만에 껄껄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어이거이 울기도 했어요. 마치 아버지는 그동안 꾹꾹 눌러놓은 감정을 터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 팀장 아저씨는 그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며 상실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버지를 위로했고요. 그렇게 그분이 다녀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오랜만에 잠을 푹 주무셨습니다. 다음날 엄마는 아빠가 잠을 설치지도 않고 악몽도 꾸지 않은 것 같다며 참 신기하다고 말하더군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다음날 본 아버지 얼굴은 한층 밝아져 있었거든요. 제게도 요새 공부하는데 힘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안부를 물으시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예전 아빠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장 팀장 아저씨의 속 깊은 대화가 아버지에겐 알게 모르게 힘이 됐었나 봅니다. 전 그런 아저씨가 엄청 고마웠죠. 그 뒤로도 장 팀장 아저씨는 저희 집에 자주 오셨어요. 아버지도 아저씨가 오시길 은근히 기다리는 눈치였고요. 아저씨는 우리 집에 오실 때면 과일이며 과자 세트며 항상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오셨고요. 아버지에겐 회사 소식이나 친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유롭지 못한 아버지의 답답함을 달래주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저씨는 우리에게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분이 다녀가실 때면 저와 남동생에게 선물이 생겼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기분이 밝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어스름하게 비추는 아침 해 같은 분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제수씨. 저 또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장 팀장님. 아유, 뭘 또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네, 회사에서 직원들 선물을 나눠줬는데요. 박주인 것도 제가 챙겨왔죠. 의사는 했지만 어쨌든 박주인도 회사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심한 장 팀장 아저씨는 우리 가족의 이것저것을 챙겨주며 가족과 다름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 하연아, 너 이번에 고등학교 간다며? 축하한다. 네,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래서 이 아저씨가 하연이 주려고 이것 좀 사왔는데 마음에 들려나 모르겠다. 이게 뭔데요? 아저씨 손자도 고등학생인데 걔한테 물어보니까 요새 애들은 mp3가 그렇게 인기라며? 그래서 선물로 준비했지. 어떠냐? 마음에 드니? mp3요? 와, 진짜요? 저 정말 갖고 싶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유, 마음에 든다니까 이 아저씨도 좋구나. 아저씨는 우리 가족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아저씨가 나이가 훨씬 많았지만 형님 동생이라고 부르며 서로 격이 없이 지내셨죠. 솔직히 다리를 잃은 아버지에게 힘을 준 건 하루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인내심을 갖고 아버지 곁을 지키며 아버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죠. 장애인 고용센터나 재활센터 등을 통해서 작지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었고요. 수영과 농구 같은 운동이나 낚시도 함께 다니면서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깨우쳐 주셨습니다. 처음엔 두 다리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버지는 장 팀장 아저씨 덕분에 조금씩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바뀐 현실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아버지가 높은 곳에서 추락해 의식을 잃었을 때도 제일 먼저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긴 것도 장 팀장 아저씨였답니다. 또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을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해서 장애인이 된 아버지에게 적절한 보상과 산지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도 전부 장 팀장 아저씨가 힘을 써준 덕택이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저희 가족에겐 은인과 다름없는 분이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장 팀장 아저씨의 배려와 아버지의 용기로 점차 제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큰 불행이었지만 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겨우 터널 속을 빠져나온 우리 가족의 행복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엄마가 와장창 쓰러지더군요. 놀란 식구들이 급히 119를 불러 엄마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요, 엄마는 그 뒤로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급성 뇌경색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뜬 것이었죠. 사람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아버지에게 닥친 불행이 겨우 아물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또 엄마를 잃고 난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왜 자꾸 저에게만 이런 불행이 닥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당신이 다리를 잃었을 때보다 훨씬 더 아파했어요. 아마 아버지에겐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엄마는 아버지 대신 가장이 되어주었고 아버지의 두 다리가 되어주었으며 아버지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주었으니까요. 너무 슬픈 아버지가 까무러진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당신과 같이 죽겠다며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 아버지를 지켜준 것도 바로 장 팀장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우리와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고 진심으로 슬퍼하셨죠. 동생이 이러면 애들은 어떡해. 이 악물고 버텨야지. 정신 차려야지. 아저씨는 무너지려는 아버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장례를 마치고 텅 빈 집안에 넋을 놓고 있었죠. 솔직히 우리 가족은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 근근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 집의 실질적 가장은 바로 엄마였거든요. 이제 고3이 되는 저뿐만 아니라 중학생인 남동생과 아버지까지 이 세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빠듯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정기적으로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의료비도 만만치 않았고 만약 제가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 같은 것도 문제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 고등학생이 되는 남동생에게도 돈 들어갈 일이 많아질 겁니다. 이 모든 걸 아버지가 홀로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 팀장 아저씨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연아, 많이 힘들지? 이제 내년이면 고3인데 어떡하면 좋으냐. 그런데 말이야, 이럴수록 기운을 차려야 한다. 너도 무척 힘들겠지만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 나머지는 이 아저씨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 꼭 그렇게 할 수 있지? 아저씨의 그 말 한마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저씨만 계시다면 이 커다란 아픔을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실제로 아저씨는 우리 가족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저희 가족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거기에다 각종 생필품이며 분식거리며 먹을 쌀까지 잊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주셨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아저씨는 정말 자신의 가족을 돌보듯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나이 들고 나니 더 알겠더라고요. 아저씨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한 건지 말이죠. 장김장 아저씨는 아내를 잃은 남편, 엄마를 잃은 자식들을 세심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아픈 상처를 견딜 수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에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아저씨는 정말 아버지 못지않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날 장김장 아저씨와 함께 치킨 파티를 했는데요. 술이 거나하게 취한 아저씨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무척 기뻐하셨죠. 축하한다 하연아. 그것 보라니까. 난 우리 하영이가 해낼 줄 알았다니까. 아니 형님, 하영이 제 딸이에요. 저도 몰랐던 일을 형님이 어떻게 아셨어요? 이야기가 그렇게 되나? 아무튼 우리 하영이가 좋은 대학 갔으면 됐지. 그게 뭐가 중요해? 안 그러니 하영아? 아유, 그리고 등록금은 걱정 마라. 이 아저씨가 전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저씨는 정말로 적지 않은 대학 등록금을 대셨습니다. 그 덕에 전 의사에 입학을 할 수 있었고요. 제가 장학금을 받을 때까지 아저씨는 잊지 않고 등록금을 건네셨습니다. 어느 날 아저씨와 아버지가 술잔을 기울이며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형님,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때 그 일은 형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이러시는 거면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 처음엔 그랬어. 내가 그때 자네에게 작업장을 바꾸라는 지시만 내리지 않았더라면 자네가 다리를 잃는 일은 없었을 거야. 한동안 그 죄책감 때문에 무척 괴로웠어. 하지만 지금은 그래서 이러는 게 아니야. 어느 순간부터 자네가 내 진짜 친동생처럼 느껴졌고 하연이와 두연이가 내 친조카처럼 생각되더군. 그래서 그래.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동생도 어려워할 것 없어. 난 그저 가족을 보살피는 것뿐이니까. 형님, 전 그제야 장김장 아저씨와 아버지가 얽힌 사연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의 상관이었던 아저씨는 당시 아버지에게 다른 업무를 맡긴 거였고 아버지는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그만 추락하고 난 것이었죠. 그 일 때문에 아저씨는 죄책감을 갖게 된 것이었고 그렇게 아버지를 살피며 들여다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젠 진짜 가족처럼 끈끈한 사이가 돼버린 것이고요. 사실 그 말을 듣고 어떤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저씨가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됐다는 사실이었죠. 만약 아저씨가 우리 가족 곁에 없었더라면 제가 버틸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저씨의 말처럼 지금 아저씨는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아저씨의 도움으로 전 대학 생활에 잘 해가고 있었고 엄마의 빈자리는 컸지만 우리 세 식구는 그래도 씩씩하게 잘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김장 아저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린 한달음에 아저씨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저씨는 쓸쓸히 혼자였습니다. 부인과는 오래전에 사별을 했고 하나밖에 없는 아저씨 자식은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죠. 형님, 그래도 가족들한테는 알려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은데 아무리 멀리 살아도 알긴 알아야죠. 아니야, 바쁘게 사는 애들한테 괜한 걱정시키기 싫어. 나 멀쩡해. 괜찮아. 오늘 이런저런 검사 싹 했는데 별거 아닐 거야. 형님 고집도 참.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호언하던 아저씨의 말은 틀렸습니다. 의사는 만성 간 경변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아저씨 간이 많이 망가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간이 염증 때문에 섬유화가 됐다며 빨리 간 이식을 진행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뜻밖의 진단에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저 나이가 많이 들고 피곤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당신에게 그런 심각한 병마가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죠. 하지만 간 이식 수술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간을 제공해야 이식을 하든 절제를 하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간을 받는 방법은 의사자에게 공여를 받는 방법과 건강한 사람의 간을 절제해 이식받는 방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자의 간을 공여받는 건 굉장히 희박했습니다. 아저씨의 순서가 되기까진 너무나 많은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빠른 방법은 생체 간 일부를 이식받는 건데 그 또한 자신의 간을 떼어줄 사람을 찾는 게 관건이었죠. 이번엔 아버지가 선뜻 나섰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형님 살릴 겁니다. 제가 간 떼어드릴게요. 뭐? 동생? 그건 안 돼. 불편한 자네한테 간을 어떻게 받아? 다리를 못 쓰는 거지. 저 간은 멀쩡합니다. 제 간 형님이 받을 수 있는 거면 얼마든지 떼줄게요. 그러니까 일단 간 검사 먼저 받아볼게요. 동생, 아저씨는 자신의 간을 떼주겠다는 아버지를 만류했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아저씨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간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혈액형도 일치하고 간 크기도 괜찮다는 판정을 받았죠. 그 긴 수술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심장도 튼튼하다고 했고요. 아버지의 간을 아저씨에게 이식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아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자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저씨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더 기뻐했던 것 같아요. 형님, 그거 보세요. 제가 살린다고 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제 간 형님한테 줄 수 있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자네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순 없어. 굴봐야 할 애도 둘이나 있는데 그렇게 쉽게 간을 떼준다고 하면 어떡해.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그저 큰 병에 걸린 가족을 구하려는 것뿐이라고요. 안 그래요? 동생. 결국 아버지는 아저씨에게 간을 떼어주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 두 분 모두 합병증 없이 잘 회복되셨고요. 동생, 고마워. 동생 덕분에 살 수 있었어. 고맙긴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전 제 간을 형님한테 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형님,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오래 보고 살죠. 알겠죠? 그래, 동생한테 간을 빚줬으니까 내 금어까지 살아야지. 두 분의 우정은 정말 진짜였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여느 형제 못지 않았죠. 저도 장 팀장 아저씨가 건강해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은 더욱 가까이 지냈고 서로 의지하고 살피며 살갑게 지내셨어요. 또 몇 년의 세월이 금방 흘렀고 전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 입사해서 자리도 금세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젠 아저씨가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아도 우리 세 식구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벌었습니다. 제가 입사 기념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아버지와 아저씨 두 분 다 입이 귀에 걸리셔가지고는 제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분끼리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다 온다면서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뿌듯해졌습니다. 그분이 오래도록 건강하면 좋겠다는 희망도 들었고요. 어느 날 아저씨가 제게 부탁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하연아, 미국에 있는 아저씨 손자가 곧 서울에 오거든? 그 미국에서 물리학 공부하고 있다는 손자분이요? 그래, 맞다. 그런데 서울 여기저기를 좀 구경하고 싶다는데 아저씨가 영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말이지. 혹시 너만 괜찮다면 일일 가이드를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가이드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놈이 아주 좋아하겠구나. 전 아저씨 부탁으로 아저씨 손자분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지만 훤칠한 키에 시원한 인상을 가진 훈남이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미국에서 살았다곤 했지만 한국말도 유창했고요. 전 그 사람의 가이드가 되어 서울 명소를 구석구석 다녔습니다. 함께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했지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하면서 서로의 가치관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그렇게 우리 2사람은 호감을 느꼈고요. 그 뒤로 어른들 몰래 몇 번 더 만났습니다. 가벼운 만남이 진지하게 바뀌었고 우리 2사람은 연인이 되고 말았죠. 솔직히 이 일을 아저씨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아저씨의 특별 부탁으로 손잡은 가이드를 맡은 건데 제가 덜컥 사귀었으니까요. 절 싫어하면 어떡하나, 화를 내시면 어떡하나 의심투사했죠. 저 아저씨, 제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그렇게 뜸을 들이냐? 설마 내 손자랑 사귄다거나 사랑한다거나 뭐 그런 말은 아니겠지? 네?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진짜 내 귀한 손자랑 하연이랑 사귀게 되었다는 거야? 어휴 그놈 참 복도 많다. 이 하연이 같은 아가씨를 애인으로 삼다니. 아저씨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표정으로 웃음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저씨는 일부러 제게 손자의 가이드를 맡긴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 2사람을 이어주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긴데 아저씨는 손자에게 제 칭찬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처음 만난 절 유심히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아저씨의 손자였던 그 사람은 지금의 제 남편이자 그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저씨와 아버지는 세상 귤도 없는 돈독한 사돈이 되었고요. 두 분은 아직 그 틈만 나면 만나 시간을 보내십니다. 아마 전생에 부부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두 분의 우정 정말 눈물겹죠? 나이를 떠나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참 부럽기도 하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늘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고향 한국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큰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 자주 만나지 못해 몰랐는데 잠깐 한국에 들어가 큰며느리와 같이 지내보다가 큰며느리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너무 괘씸하고 분했던 그 일에 대해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미국에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 20대 초반의 남편과 결혼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외국에 나와 살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았어요. 저희 남편이 워낙에 성실하고 듬직한 성격이라 서로 의지하며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도 남편처럼 좋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희 시모는 큰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이는 시숙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시댁에 갈 때마다 항상 거이는 풍경은 시숙이 바닥에 틀어놓어 저희 남편한테 이것저것 시키는 모습이었어요. 야 형진아, 나 목마르니까 가서 식혜 좀 한 잔 또 와라. 형, 제발 형이 좀 일어나서 해. 맨날 이렇게 들어넣어서 금땡이같이 뭐하는 거야? 그나저나 형 이번에도 직장 그만뒀다며? 제발 한 곳에 좀 진득하게 다니면 안 돼? 형 그러다가 한번 이혼당했으면서 이젠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씨, 직장 생활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그래도 형인데 이 나이 먹고 동생이 너한테 핀잔 들어야겠냐? 그러니까 핀잔 안 듣게 똑바로 하란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발 형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셨던 거 기억 안 나? 아버지가 형만 보면 하늘나라에서도 한숨만 쉬고 계시겠어. 아유,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너도 아버지 닮았냐?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됐고, 빨리 식혜나 한 잔 가져오기나 해. 식혜 기다리다가 내 목이 다 말라버리겠다.
정말 성실하던 장인 남편과는 달리 시숙은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형제끼리 저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숙이 그렇게 살든 말든 다 자기가 알아서 했으면 제가 얘기도 안 했을 겁니다. 저희 큰아들이 어느덧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시숙이 저희 부부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더군요. 항상 뻔뻔하게 굴던 사람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이죠. 형진아, 그래도 네가 내 동생인데 내 부탁 딱 한 번만 들어주라. 난 네 말대로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고 싶어서 그래. 너도 알겠지만 내가 하도 직장을 옮겨 다녀서 취업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래서 나 독하게 마음먹고 장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돈 좀 빌리게 네가 보증 좀 서주라. 어? 하지만 여태까지 시숙이 한심하고 못 믿어온 행동만 했기 때문에 저는 물론이고 남편도 보증을 서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을 매정하게 시숙한테 거절을 하더군요. 형, 미안한데 그건 안 되겠어. 원래 가족끼리도 보증은 서주는 거 아니라잖아. 내가 혼놈도 아니고 차자식까지 있는데 형한테 보증 서줬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형이 미워서가 아니라 나도 지켜야 되는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에 못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보증 서달라는 얘기 하지 마. 하지만 시숙은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를 찾아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얼마나 끈질긴지 거의 10번 넘게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거절을 하니까 이번엔 심호까지 나서서 저희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너희들 정말 너무한다. 형진이 너한테 형제가 여럿도 아니고 이 형 딱 하나뿐이다. 그런데 네 형이 마음 잡고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거 도와주지도 못해. 어머니, 아무리 형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형이 평소에 회사라도 성실하게 다녔으면 제가 보증 서줬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거 없는 사람이 무슨 빚까지 내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보겠다잖아. 네 형이 우리 집안 장남이야. 장남이 저렇게 변변한 직장도 없이 살고 있는데 넌 안쓰럽지도 않니? 애미 너,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네 남편이 안 된다고 하면 너라도 네 시숙을 도와주자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까지 지금 나랑 우리 큰아들 무시하는 거냐?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보증서 주는 건 저희한테도 어려운 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그런 걸 그렇게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숙과 시모의 고집은 끈질겼고 결국 남편은 이번 딱 한 번만 시숙을 믿어보기로 하고 보증을 서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나는 역시나인 걸까요? 보증을 서준 지 1년이 지났는데 시숙은 사업을 시작할 생각도 안 하고 흥청망청 돈을 쓰고 다니는 것 같더군요. 세상에 당시 만나던 여자한테 그 돈으로 가게도 차려주고 같이 해외여행도 다녀왔다는 거예요. 저희는 시숙 대신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남편은 시숙한테 가서 크게 따지더군요. 형, 내가 보증 서주면 그 돈으로 장사 시작해서 제대로 살아보겠다며. 그런데 한다고 했던 장사는 코빼기도 시작을 안 하고 왜 맨날 놀러 다니면서 흥청한 데 쓰고 있는 건데? 내가 그러라고 형한테 보증 서진 줄 알아?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형 빚 대신 갚아주려고 보증 서준 건 줄 아냐고. 하지만 시숙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이러더군요. 이게 진짜 위아래도 없나? 내가 그래도 네 형이야, 형. 동생이 돼서 형 대신에 빚 좀 갚아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유난이야? 뭐라고? 우리한테 찾아와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눈물로 사정할 때 던지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거야? 형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겠다며. 여태까지 한심한 한량으로 살아왔으니까 이젠 성실하게 장사하면서 제대로 살아보겠다며. 그래서 제대로 살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잖아. 내가 무슨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줄 알아? 형이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하는데? 장사는커녕 형이 지금 만나는 여자한테 돈 다 쓰고 있다며? 그게 형이 얘기하는 노력이야? 그래, 노력이다. 나 한 번 이혼했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된 여자랑 결혼해서 다시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너 같으면 직장도 없고 돈 한 푼 없는 남자한테 시집을 오겠냐? 내가 그 여자 잡으려면 돈 있는 척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너한테 보증 좀 서달라고 그랬다. 왜? 넌 내가 평생 혼자 늙어갔으면 좋겠냐? 뭐라고? 그래서 지금 그 여자 꼬시려고 나한테 보증까지 서게 하고 돈을 빌렸다는 얘기야?
형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 형이 빌린 돈 대신 못 갚으니까 형이 알아서 해. 형이 벌인 일이니까 형이 해결하라고. 해결 못하겠으면 어쩔 건데? 어차피 가족끼리 신고도 못해. 그냥 일단 네가 갚고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너한테 주면 되잖아. 나중에 도대체 언제? 친동생한테도 사기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어? 형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형은 진짜 인간 말종이라고.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렇게 시숙을 찾아가서 따졌다는 걸 들은 시모가 이번에도 시숙 편을 들기 시작하더군요. 잘못한 건 시숙인데 오히려 저희 남편한테 이러는 겁니다. 형진이 너, 네 형이 거짓말 좀 했다고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고 따져? 그깟 돈 좀 네가 대신 갚으면 어때서 그래? 넌 집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잖아. 이번 기회에 형 한번 도왔다고 생각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억울해서 난리를 치고 있냐고. 어머니, 끝까지 형 편만 드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형은 장남이라고 차별하시더니 전 자식도 아닌가 보죠? 진짜 형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다들 너무하시네요. 말만 가족이지 저를 가족 취급도 안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남편은 그 후로 한참이나 괴로워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저한테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시숙이랑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희 남편은 그래도 가족이라고 어떻게든 형을 사람 만들려고 노력하고 시모한테도 자식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겨우 이거였습니다. 남편은 너무 힘들었는지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나 우리 가족들이랑 같은 땅을 밟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여기 떠나서 다른 나라 가서 살자. 나 여기 계속 있다간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 결국 저희 가족은 오랜 고민 끝에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민을 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시모가 뭐라는 줄 아시나요? 저는 솔직히 뒤늦게라도 잘못했다고 붙잡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황당한 얘기를 하더군요. 형진이 너 지금 애를 놔두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겠다는 얘기냐? 너 그렇게 가버릴 거면 내 노후 자금이나 내놓고 가라. 너한테 효도 받을 거 앞을 못 받게 생겼으니 미리 땡겨서 내놓고 가라고. 남편은 그 말에 완전히 눈이 돌아버리더군요. 남편은 손을 그들그들 떨면서 시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자식이 너무 힘들어서 한국 땅을 떠난다는데 하실 말씀이 그것밖에 없으세요? 그렇게 절 자식으로도 생각 안 하고 형만 챙기실 거면 그냥 영원히 형이랑 둘이 사세요.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실 거니까요.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작은 아들 없다고 생각하고 사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서는 제 손을 붙잡고 시댁을 나와버리더군요. 저는 마음고생이 심해서 남편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달래줬답니다. 가족이라는 존재가 남보다도 못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때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고 작은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한인타운에는 세탁소에서 세탁 일을 배우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외국에 나와 살다 보니 저희 애들이 한국을 많이 그리워하더라고요. 한 번에 저희 큰아들이 하도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해서 끓여줬는데 한 입 먹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 이 맛이 아닌데? 엄마, 아무래도 이상해요. 똑같은 재료 사다가 똑같이 엄마가 끓였는데 왜 한국에서 먹던 거랑 맛이 다를까요? 참 이상한 게 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한국에서 먹는 거랑 미국에서 먹는 거랑 맛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음식을 먹는 장소도 중요한 건지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한 번씩 한국에 데려가곤 했어요. 그때마다 저희 애들은 한국에서 더 오래 있다가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며칠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맛있는 한국 음식도 많이 먹고 싶고 풍경도 눈에 많이 담고 싶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한국에 갈 때마다 기분이 들뜨더군요. 아마 외국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에만 오면 뭔가 기분이 묘해지고 가슴이 막 울리고 그렇더라고요. 유튜브 사연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해외 교포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애들이 워낙에 한국 생활을 그리워해서 그랬을까요? 저희 큰아들은 대학을 한국으로 가고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저희 작은 아들도 한국에서 취업을 했습니다. 둘 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애들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저랑 남편은 미국에서 세탁소를 차려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작은 아들이 29살 때 사내 커플로 만난 2살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예비 며느리가 저희한테 인사를 하러 미국까지 왔는데 인상도 너무 순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예의 바르고 참하더라고요. 아이고, 직장 다니느라 바쁠 텐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죠? 우리가 한국에 살았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너무 멀리 사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머님. 결혼하러 가들어 오는 건데 아무리 멀리 계셔도 제가 찾아뵙는 게 맞는 거죠. 저 어머님이랑 아버님 얼른 뵙고 싶어서 비행기 탈 때부터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29살의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찌나 성격이 좋고 저희한테도 잘하는지 결혼 후에 영상통화도 자주 걸어서 안부를 묻더라고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식사는 하신 거예요? 나야 방금 일어나서 밥 차려 먹었지. 그러는 너흰 밥 잘 챙겨 먹고 있니? 그럼요. 저번에 어머님이 알려주신 비법대로 김치를 한번 담가봤는데 그이가 맛있다고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김치에다가 돼지고기도 넣어서 김치찌개도 끓여봤어요. 역시 김치가 맛있으니까 김치찌개도 한산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어머님한테 김치 담그는 법을 제대로 배우긴 했나 봐요. 그래? 그렇게 쉽게 따라하기 어려웠을 텐데 네가 원래부터 요리에 소질이 있나 보다. 에이,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워낙에 잘 가르쳐 주셔서 그렇죠. 그나저나 한국엔 또 언제 들어오세요? 저 어머님이랑 같이 나들이라도 한번 가고 싶은데 이번에 들어오시면 좀 오래 있다 가세요. 저희 집에서 푹 쉬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며느리가 손주 낳았을 땐 너무 기뻐서 하늘을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랑 같이 한국에 가서 손주를 처음 안아봤는데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며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너 임신해 있는 동안 우리가 가까이서 챙겨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너랑 우리 손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 뭐 갖고 싶니? 내가 비싼 가방이라도 하나 사줄까? 아니면 너 몸 좀 회복되고 나서 여행이라도 한번 보내줘? 에이, 아니에요. 전 그냥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이 저랑 저희 애 보러 멀리 새롭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 이왕 한국에 들어오신 거 아버님이랑 같이 좋은 시간 많이 보내다 가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출산 축하 선물로 용돈도 두둑히 주고 필요한 육아용품도 이것저것 사줬답니다. 며느리는 그 이후에도 딸을 하나 더 낳아 애를 둘 키우며 살게 되었어요. 오순도순 잘 사는 작은 아들 부부를 보며 제 마음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저희 작은 아들과는 달리 큰아들은 결혼 생각도 없다고 하고 맨날 여행만 다니기 바빴습니다. 남들은 돈 벌어서 해외여행을 간다는데 저희 큰아들은 한국이 그렇게 좋은지 국내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가서 사진 찍고 다니는 게 저희 큰아들 취미였어요. 큰아들은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저랑 남편한테 보내주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전화로 얘기하곤 했답니다. 어머니, 제가 아까 보내드린 사진 보셨어요? 여기 경주인데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벚꽃도 진짜 절경이고 파출소랑 주유소도 다 한옥처럼 지어져 있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까 네가 보내준 사진 보고 너무 예뻐서 한참을 쳐다봤다. 그래, 경주에서 재밌는 거 많이 보고 왔어? 그럼요. 불국사에 갔는데 소나무도 구불구불한 게 너무 멋있고 바보탑이랑 석가탑도 봤어요. 어머니, 한국돈 10원짜리 그려진 게 바로 바보탑이에요. 공정 그림으로만 보던 걸 실물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여행 갔다 와서 제자 얘기하는 걸 들으면 저도 참 힐링이 되는 것 같고 기분이 좋더군요. 한 번은 아들이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월출산을 갔다 왔다면서 또 자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다음에 한국 들어오시면 저랑 같이 월출산 꼭 한번 가요. 바위가 막 우뚝우뚝 솟아있고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데 이거 진짜 실물 안 보면 몰라요. 다음에 꼭 오셔서 저랑 이 멋있는 풍경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요. 뭐니 뭐니 해도 한국 음식이 최고잖아요. 매번 그렇게 한국의 풍경과 음식에 대해 얘기하는 큰아들을 보면서 우리 애들이 그동안 얼마나 한국에 살고 싶어 했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시숙만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올 생각까지는 안 했을 텐데 시숙이라는 사람 때문에 저희 애들을 타국에서 살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던 시숙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시숙은 그때 그 여자랑 헤어지고 지금은 쪽방촌에서 독거노인처럼 혼자 병들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내고 고시원처럼 사는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혹시라도 남편이 신경 쓸까봐 한번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아주버님 지금 힘들게 살고 계시다는데 한번 가보고 싶지 않어? 혹시 마음 쓰이면 나한테 같이 한국 가보자고 얘기해도 돼. 물론 원수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 형이고 가족이잖아. 하지만 저희 남편은 워낙에 시숙한테 받았던 배신감이 컸는지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니, 형이 그렇게 살든 말든 난 관심 없어. 형이 지금 그 꼴이 된 것도 다 자기가 자처한 거야. 어릴 때부터 얼마나 어냐어냐 자랐으면 이 나이까지 정신을 못 차렸겠어? 솔직히 사지 멀쩡한데 힘들면 공사장이라도 나가던지 아니면 대리운전이라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일하기 싫어서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나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한심해서 만나고 싶지도 않아. 이제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형은 이 어머니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살다가 가겠지 뭐. 결국 저희 부부는 그 이후에도 시숙과 연락도 하지 않고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시숙은 지금쯤 저희 남편이 엄청 보고 싶고 외로울 거예요. 그렇게 자기 편만 들어주던 시모도 돌아가시고 가족이라곤 저희 남편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러게 사람이 착하게 살았어야 하는데 죄를 짓고 사니까 이렇게 가족한테도 외면당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희 큰아들이 30대 후반이 되었어요. 그렇게 여행만 다니고 살던 저희 큰아들이 드디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미국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온다길래 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둘 다 바쁠 텐데 여기까지 올 필요 없어. 안 그래도 조만간 네 외할머니 보러 갈 생각이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한국 들어가는 김에 보면 될 것 같다. 저희 친정엄마가 연세가 벌써 90살이 넘으셨는데도 아직 살아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엄마를 뵐 겸 예비 큰며느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들어가 처음 예비 큰며느리를 만나는 자리였어요. 저희가 약속 장소에 들어가자 예비 큰며느리가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이혜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자리에 앉아있다가도 어른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비 큰며느리는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고개만 까딱이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대화를 하는데도 자꾸 턱을 치켜들고 저희를 아래로 깔아보는 것처럼 쳐다보고 말하다가 습관적으로 반말이 툭툭 튀어나오더군요. 저는 예비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예비 며느리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너 정말 저 애랑 결혼해야겠니? 엄마가 빡거니까 예의도 너무 없고 가정교육을 잘 못 받은 것 같다. 너 도대체 저런 애가 뭐가 좋아서 결혼을 한다는 거야?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혜주가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랑 뉴질랜드에서 오래 살아서 그래요. 지금은 가족들 전부 다 한국 들어오긴 했는데 워낙에 서양식 문화에 익숙해서 그런 거니까 어머니가 이해 좀 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비 시부모랑 처음 만나는 자리에 저게 뭐니? 난 아무래도 이 결혼 찬성을 못하겠다. 저런 애랑 결혼하면 네 인생도 꼬이는 거야. 그런데 그때였어요. 하필이면 예비 며느리가 자리로 돌아오다가 그 얘기를 전부 듣고 만 겁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서 화를 낼 줄 알았던 예비 며느리가 오히려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좀 눈치도 없고 예의도 없죠? 죄송해요. 제가 어렸을 때 뉴질랜드로 넘어가서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런 행동이 나와요.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한국 문화에 맞춰서 예의 범절을 갖춰야 되는데 몸에 배인 게 이거라 잘 고쳐지지가 않네요.
그런데 어머님, 저 앞으로 정말 노력하고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네? 예비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난감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는데 아들은 끝까지 그 애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원하고 좋다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저와 남편은 결국 결혼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우 너, 네가 선택한 여자니까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엄마가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결혼하더라도 혼인신고 내놨고 나서 하려무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혼인신고 늦게 한다더라. 만약에 살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갈라서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저희 큰아들은 큰며느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큰아들이 잘 살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큰아들한테 전화해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곤 했죠. 민우야, 요즘 별일 없니? 밥은 잘 먹고 다니고? 혹시 네 와이프랑 싸우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냥 혼자 직장 생활하면서 살다가 결혼하고 누군가랑 같이 살려고 하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큰아들은 저한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꾸 한숨을 쉬고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더군요. 그 이후에도 큰아들이랑 통화할 때마다 매번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옆에 살면 가끔 들여다보고 그럴 텐데 너무 멀리 살아서 전화로밖에 못 물어보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큰아들이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당시 요양병원에 계시던 저희 친정엄마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 옆에서 좀 보살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 혼자 한 달 동안 한국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작은아들은 애가 둘이었기 때문에 집이 좁아서 큰아들 집에서 당분간 지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큰아들 집에 처음 가던 그날 큰며느리가 되게 언짢은 표정을 짓고선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한 달만 있다 가실 거예요? 아, 나중에 말 바꾸시면 절대 안 돼요. 저희 가족 빼곤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아들이 큰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니, 이 사람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사람이 원래 좀 성격이 예민하고 말을 직설적으로 해서 그래요. 물론 시모가 한 달 동안 같이 지낸다고 하면 며느리 입장에선 불편하긴 하겠죠. 그런데 대놓고 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그날은 그렇게 넘겼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모르던 며느리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병원에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집이 맨날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며느린 퇴근하고 소파에 들어누워서 소리를 엄청 크게 키워놓고 영화를 보더라고요. 얘 큰애야, 집이 이게 뭐니? 먹었으면 좀 치우지. 이게 왜 난장판이야? 하지만 큰며느린 영화에 완전히 푹 빠져서 제 말을 들은 적도 안 하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소리를 빽 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얘, 너 지금 내 말 안 들리니? 사람이 왔으면 아는 척이라도 해야지. 왜 시애미가 말을 거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해? 그러자 큰며느리 짜증을 확 내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아, 오셨으면 오신 거지. 왜 저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세요? 저 지금 중요한 장면 보느라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머님 때문에 흐름 다 깨졌잖아요. 뭐라고? 그래서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니?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이 늦은 시간에 그렇게 큰 소리로 TV 틀어놓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이 코앞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못 들을 정도로 해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자 큰며느리 짜증이 났는지 발을 쿵쿵 굴리며 TV를 확 꺼버리더군요. 그날 아들은 약속이 있어서 아직 집에 안 온 상태였는데 아마 아들이 봤으면 크게 한 소리 했을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이후에도 계속 개념 없는 행동을 이어가더군요. 저는 솔직히 아들이랑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집안일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계속 도와줬어요. 그런데 하루는 병원에 갔다가 집에 갔는데 제 엄마는 거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거 어머니 멋이잖아요. 어머니 멋이니까 어머님이 정리하시라고 놔둔 건데요? 뭐라고? 아니, 내가 네 옷 정리해줄 땐 가만히 있더니 네가 정리하게 내 엄마 쏙 빼고 한다 이거야? 제가 언제 어머님 보고 제 옷 정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집에서 이렇게 지내시는 것도 불편한데 제가 어머님 빨래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어머님 뒤치다거리 하는 신모인 줄 아세요? 뭐? 신모? 그럼 난 여기 와서 너희들 집안이 대신해줬으니까 내가 네 식모라도 되는 거냐? 그리고 내 옷을 정리하기 싫으면 하루에 얌전히 빼두던가. 무슨 전쟁통이라도 난 것처럼 여기저기 던져놓으면 어쩌라는 거야? 심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적당히. 사사건건 저한테 시비를 걸고 짜증을 내는 며느리 때문에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아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휴, 내 그럴 줄 알았다. 어머니, 그 인간이 또 그러면 아주 혼쭐을 내버리세요. 저도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 놓을 테니까 어머니도 봐주지 마시라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며느리의 만행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저랑 며느리만 집에 있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안방에서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달려가 보자 며느리가 원피스 하나를 손에 들고서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자세히 보니까 그 원피스에 겨드랑이 부분이 살짝 터져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제가 했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마구 화를 내는 겁니다. 어머님, 왜 저 없을 때 제 옷을 마음대로 건드리세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이나 아세요? 어머님 때문에 겨드랑이가 다 터져서 입지도 못하잖아요. 그게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야? 내가 네 옷을 왜 건드려? 네가 입고 다니다가 터진 거겠지. 제가 무슨 돼지도 아니고 가만히 있던 옷이 왜 터져요? 이거 어머님이 망가뜨리신 거잖아요. 저 오늘 이거 입고 친구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 때문에 입지도 못하잖아요. 당장 물어내세요. 당장 물어내시라고요. 너 미쳤니? 왜 뭔 사람을 자꾸 난리야? 그러게 꽉 끼는 옷을 입고 다니니까 움직이다가 겨드랑이가 터지는 줄도 모르지. 하여튼 난 모르는 일이니까 괜히 나한테 시비 걸지 말고 빼매서 입던지 네가 알아서 해. 알겠냐? 그러자 며느리 씩씩 깨면서 그 원피스 쓰레기통에 확 던져버리더군요. 성질이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살아보니까 며느리의 식습관도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아들은 한식을 좋아하는데 며느리 맨날 샐러드나 파스타 같은 것만 해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얼마나 한식이 먹고 싶을까 싶어서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던 중 외출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부엌에 와서 저한테 또 화를 내더군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온 집안에 된장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된장 냄새가 어때서? 구수하고 좋기만 하구만. 우리 아들이 네 식성에 맞춘다고 맨날 부실한 것만 먹는 것 같길래 우리 아들 좋아하는 된장찌개 좀 끓이고 있는 거다. 너 보고 끓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돈으로 재료 사다가 끓이고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신경은 어떻게 안 써요. 냄새가 이렇게나 지독한데 저희 집 벽지랑 가구에 된장 냄새 다 배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게 된장찌개 먹이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그이 데리고 나가서 사드세요. 여기서 이렇게 끓이지 마시고요. 그러는 너야말로 내 끼마다 네 식성에만 맞추고 싶으면 네가 나가서 사 먹어. 우리 아들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지 말고. 그런데 잠시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며느리가 제가 끓여놓은 된장찌개를 설거지통에 부어버린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미쳤니? 너 지금 나하고 싸워보자는 거지? 그러게 제가 끓이지 말라 할 때 그만두셨어야죠. 제가 된장 냄새 맡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너 진짜 보자 하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똑같이 해주마. 네가 사다 먹는 그 샐러드랑 파스타인지 뭔지 다 갖다 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냐? 정말 아들 집에서 산 한 달 내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약속했던 한 달이 지나고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자 오히려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큰 며느리랑 같이 안 지내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날 짐을 다 챙기고 아들이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길래 의투를 주섬주섬 챙겨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붙잡고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설마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내셨으니까 숙박비는 내고 가셔야죠. 저는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낸 다음 내고 가시라고요. 원래 가족끼리도 공짜는 없다는 거 몰라요? 뭐라고? 너 지금 나보고 돈을 내라는 소리니? 여기가 무슨 숙박업소야? 숙박업소든 아니든 아직은 정확히 따져야죠. 그리고 저 솔직히 어머님이랑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너무 싫었거든요. 어머님도 저랑 그이랑 처음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저 싫어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지금 어머님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뭐? 복수? 그래, 네가 처음 인사 자리에서부터 예의 없게 굴길래 내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사실이다. 그런데 네가 울면서 결혼하고 잘하겠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결혼시켰는데 복수는 무슨 복수야? 그래도 기분 나쁘니까 복수는 해야죠. 성인 남녀가 서로 좋다는데 왜 부모가 반대라냐고요. 어머님도 저 며느리를 생각 안 하니까 저도 어머님을 어머님으로 생각 안 할 거예요. 저 솔직히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날 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이 보고 저랑 결혼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셨잖아요. 저 그거 다 듣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기분 나빴으니까 나보고 지금 돈을 내라 이거야? 그래요. 얼른 내세요. 그리고 요즘 서울에서 하루 숙박비가 얼마나 주기나 아세요? 최하가 7만 원이에요. 7만 원. 그럼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내셨으니까 최소 숙박비가 210만 원 나온 건데 제가 그래도 가족이니까 싸게 해드릴게요. 월세 100만 원에 식비 100만 원 해서 약 200만 원 주고 가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눈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자식 집에서 지내다가 하는데 숙박비 청구서를 내미는 며느리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보다 더 폭발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들이었어요. 저희 아들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며느리한테 이렇게 소리를 치더군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그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숙박비 받아가고 싶으면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고. 당신 얼른 종이랑 펜 가져와.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무슨 종이랑 펜을 가져오라는 거야. 따질 게 또 뭐가 있는데. 그냥 말로 하던가. 그래? 그럼 내가 확실하게 말해줄 테니까 휴대폰으로 받아 적든 아니면 네 손바닥에 받아 적든 네가 알아서 해. 너 우리 어머니한테 월세랑 식비 달라고 했지? 그럼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해준 것도 다 반대로 받아야겠네. 설마 우리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1억 원 보태주신 거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그 얘기 지금 왜 하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헛소리 하지 마. 따질 거면 처음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얼른 받아 적어. 우리 부모님이 주신 1억 원 받아 적으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한 달 동안 계시면서 살림 도와주신 것도 계산해야지. 요즘 가사도우미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알지? 우리 어머니가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신 건 아니니까 가사도우미 월급의 딱 절반 정도 계산하면 되겠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뭘 그런 걸 그렇게 따지고 그래. 넌 따지면서 난 따지면 안 되냐? 그리고 너 한 달 동안 우리 어머니 무시하고 막말하고 함부로 행동한 거 다 알아. 네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크는 바람에 우리 어머니가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으셨을 테니까 그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계산해야겠네. 안 그래? 내가 무슨 어머님한테 스트레스를 줬다고 그래. 나 그런 적 없거든? 왜 생사람을 자꾸 난리야? 그런 적이 없다고? 네가 그렇게 발뺌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처음 우리 어머니한테 네 행동 듣고 나서 집에다가 홈캠 설치해놨었어. 내가 그 홈캠으로 네가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행동들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얼마나 살림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 집 냉장고에 홈캠이 떡하니 붙어있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냐? 그러자 며느린 냉장고 이쪽을 바라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사실 저도 아들이 홈캠을 설치해놓은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걸 알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 싶어서 그동안 홈캠으로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심지어 저한테 숙박비까지 청구를 하니 저희 아들이 폭발하고 만 겁니다. 아들은 며느리한테 울분을 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난 솔직히 너랑 취미도 비슷하고 그래서 같이 살아가다 보면 서로 성격도 맞춰가면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너 나랑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랬었어? 외국에 오래 살아서 예의 없게 행동할 때가 있지만 앞으로 노력하고 바뀌겠다고 그랬지? 그런데 도대체 바뀐 게 뭐야? 네가 노력한 게 뭐가 있냐고. 난 너랑 결혼하고 2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런데 이제 더는 안 되겠다. 그냥 이쯤에서 우리 헤어지자.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자고.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헤어지자는 소리를 해? 내가 어머님이랑 그아가 있으면 당연히 당신을 내 편에 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외국에선 이런 거 상상도 못하는 거야. 그놈의 외국. 여기가 외국이야? 여긴 대한민국이고 너도 나도 다 한국 사람이거든?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부모 공경할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외국 타령하면서 네 멋대로 행동할 거야? 어차피 이 집도 내가 해온 거고 홀스랑 인테리어도 다 내가 한 거잖아. 너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자리 잡느라 돈 못 모았다고 하길래 전부 다 내 돈으로 했잖아.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그냥 몸만 나가. 당장 나가라고. 내가 나가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거든? 그래. 그렇게 자신 있으면 소송을 걸든지 마음대로 해. 내가 아주 널 그냥 깨 부숴줄 테니까. 알겠어?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를 집 밖으로 쫓아내버리더군요. 저는 살면서 아들이 그렇게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아들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데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저 인간이 철이 없어도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결혼 전엔 저랑 맞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맞춰가면서 살면 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한테 불효를 저질러서 너무 죄송해요. 그게 부모님이 반대하시니 결혼을 하는 거 아니랬는데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한 달 동안 겪었던 저도 이렇게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아들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한테 전부 다 얘기해줬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그런데 미국에 들어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애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 좀 알려주세요. 원래 결혼하면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겨우 그런 거 가지고 부부가 헤어진다는 게 말이나 돼요? 뭐? 겨우 그런 거라고? 그 말만 들어도 네가 평소에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잘 알겠다. 너 한 달 동안 내가 지켜봤는데 아주 고쳐 쓰지도 못할 인간이더구나. 하다 안 돼서 우리 아들이 너랑 같이 안 살겠다는데 내가 말리긴 뭘 말려? 그러게 정도라고 착착했어야지. 그렇게 억울하면 더러운 네 인성을 탓해라.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저 그이랑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남편이 휴대폰을 뺏어들더니 며느리한테 크게 화를 내더군요. 너 지금 누구 보고 봐달라 말라 하는 거야? 너 한 달 동안 무슨 짓거리 했는지 내가 다 들었다. 세상에 남한테도 그런 짓거리 못하는데 어떻게 지 시애미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 난 그렇게 어른 공격할 줄도 모르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인간은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우리 가족 중에 널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 거지 진짜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외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지금 바로 그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네 말대로라면 외국 사람들은 다 예의도 없고 개념을 판 말아먹은 인간들밖에 없나 보지? 물론 한국 사람들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야. 너처럼 지밖에 모르고 인성이 박살난 인간은 외국에서도 사람 취급 못 받아. 그러니까 그놈의 외국 탈은 그만하고 당장 전화 끊어. 알겠어요? 아버님. 며느리가 계속 애원을 했지만 저희 남편은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이나 씩씩거렸어요. 결혼 전부터 싹수가 보이긴 했지만 이 정도로 못난 인간이었을 줄은 남편도 예상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 저희 큰아들은 결국 며느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아들 말대로 그냥 몸만 내쫓아버렸어요. 아들은 그렇게 되고 나서 저랑 남편한테 몇 번이나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턴 제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효도만 하면서 살게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건 어떠세요? 두 분 다 한국 생활 그리워하셨잖아요. 한국에 오셔서 저랑 같이 셋이 행복하게 살아요. 뭐니 해도 가족끼리 붙어있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아들은 계속 저희 보고 한국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제 저희 애들도 다 한국에서 지내고 남편을 못 사게 그렇던 저희 시댁 식구들과도 더 이상 그 일이 없으니 굳이 미국에 계속 있어야 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이 이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남편과 함께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거든요. 저희 큰아들이 한국에 들어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었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워낙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남은 세월은 곁에서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아마 2달 반 정도 있으면 한국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잘 지낼 생각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희 작은 며느리도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주 뵐 수 있겠네요. 저 그럼 앞으로 어머님 뵈러 매주 가도 되죠? 귀찮다고 하셔도 소용없어요. 저 그동안 어머님 자주 못 뵈고 산 만큼 더 껌딱지처럼 붙어있을 거니까요. 아시겠죠? 저희 작은 며느린 결혼한 지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 저희한테 정말 잘한답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착하고 예쁜 작은 며느리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인성을 보여준다는 말이 있어요. 저의 전 큰며느리 같은 경우엔 저한테 했던 행동으로 본인의 더러운 인성을 다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 인성을 가지고 살면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게 다 본인의 업보이니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성격 고쳐 먹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제 얘기는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즘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온몸으로 실감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추억 속의 가족은 늘 다정하고 포근했거든요. 하지만 세상엔 가족이란 이름으로 온갖 행포를 부리는 사람도 있더군요. 저희 시댁 식구들처럼 말이죠. 자기 자신만 알고 마음대로 가족을 휘두르려다 결국은 다 자기 옆으로 돌아온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반찬 가게 운영하고 계세요. 어릴 때부터 전 친정엄마보단 친정아버지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엄만 작은 식당을 운영하셔 정신없이 바쁘시다 보니 친정아버지께서 항상 절 얻고 다니셨거든요. 동물원도 놀이공원도 저의 기억 속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을 꼭 친정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질풍노도 시기의 고민도 대학 진학을 앞둔 산딸의 갈림길에서도 첫 연애의 설렘도 이별의 아픔도 전부 다 친정아버지에게 털어놓았어요. 친정아버지는 늘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자 저의 가장 큰 지지자였죠. 지금 아빠는 은퇴를 하시고 엄마와 함께 반찬가게를 하고 계시고요. 엄마도 식당을 운영하시다 10년 전부터 반찬가게로 업종을 변경하셨거든요. 남편을 만난 곳은 대학 선배의 소개였어요. 저보다 3살 많은 은행원이었죠. 광고회사 다니는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 처음엔 거절했었는데 선배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적극 추천을 하더라고요. 뒷덤이나 나간 자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남편의 첫인상은 별로였어요. 웃으며 이것저것 말하는데 꼭 영업용 미소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만나고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대화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군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한다는 게 무척이나 힘든 일인데 말이죠. 이후 저는 남편을 만나면서 호감이 점점 커졌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연애 2년차 저희는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선 제가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걸 예전부터 알고 계셨죠.
특히 친정아버진 남편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 들어서 내적 친밀감까지 느끼고 계셨답니다. 친정아버진 남편을 만날 생각에 무척이나 들떠 계셨어요. 하지만 막상 집에 인사 온 남편을 본 친정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는 완전 달랐죠. 긴장될 것 하나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셨으면서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삐걱거리시는데 웃음을 참느라고 혼났답니다. 거기에 남편까지 같은 상황이니 저와 친정엄만 결국 참지 못하고 한참 웃어야 했죠. 남편과 친정아버진 왜 웃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모습도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아 저는 겨우 웃음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화기애애했고 긴장감이 풀린 친정아버진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그러다 두 사람은 축구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찾았고 언제부턴가 제 이야기보단 축구 이야기로 아주 신이 나셨더라고요. 당신의 사윗감 불러놓고 축구 이야기가 하고 싶어요? 아이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뭐 어때? 이야기도 잘 통하고 이제 우리 가족 중에서도 이렇게 축구 이야기를 할 사람이 생기다니 진짜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이고 신나셨네 신나셨어. 손서방 괜히 맞춰주지 말어. 나중에 손서방이 피곤해. 아닙니다. 아버님이랑 대화가 잘 통해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손서방이냐는 제 핀잔에도 가족들은 남편을 무척이나 반겨주었어요. 남편도 저희 가족들이 너무 사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자주 인사드리러 와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희 가족들을 사랑스럽다고 표현하니까 기분이 무척이나 좋더라고요. 남편이 가고 나서도 가족들은 남편에 대한 칭찬이 일색이었어요. 그냥 난만 하는 거 안 바란다. 너희가 서로 잘 챙겨주고 행복하면 그만이지. 누나 네가 행복하다면 이 아빠는 무조건 찬성이야. 친정아빠는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고 다정한지 알 것 같다며 제게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마음 놓을 수 있겠다고 하시는데 괜히 눈물이 났죠.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역시 시댁에 초대를 받았어요.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긴장이 되더군요. 하지만 그날 처음 본 시댁은 단란하고 분위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멈출 수 있었어요. 시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난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싶어.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아이 가족이라는 게 뭐야. 서로 돕고 믿어주는 게 가족 아니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꾸나. 고부 갈등이고 뭐고 그런 거 딱 질색이야 난. 물론 이 말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진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만 당시엔 시댁 식구들과 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행복하기만 했죠. 하지만 저의 이런 희망찬 생각은 결혼 준비에 들어가면서 하나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그렇게 신혼부부들이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저와 남편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둘 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들은 다 생략하기로 했죠. 대신 신혼집만큼은 부족한 것 없이 채워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흔쾌히 찬성하셨고요. 둘 다 생각이 비슷하니 의견 조율하고 할 것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답니다. 이대로 결혼식장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버렸어요. 바로 시모였죠. 갑자기 점심때 회사 근처로 갈 테니 좀 보자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결혼 준비한다고 정신없지? 그래, 준비는 잘 되어가니? 네, 그래도 재현 씨랑 잘 이야기해서 이제 거의 준비는 끝나가요. 시모는 모임을 가시는 건지 다녀오신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평소와는 좀 달라 보였어요. 표정도 살짝 굳어있으신 것이 뭔가 기분이 싸늘했죠.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눈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결혼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준비했는지 안 알아보니?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야?
시모의 날선 말투에 당황스러운 건 제 쪽이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오신 건지 전혀 상상조차 가지 않았죠. 다른 집에서 며느리가 혼수품으로 명품 가방을 해온다니 하야 반줄 해온다느니 하는데 넌 어떻게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 어머님, 재은 씨랑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홀수랑 예단 이런 건 없이 간다고요. 신혼집 하기도 빠듯한 예산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렸을 땐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란 말이야?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결혼한다면서 혼세울 생각도 안 했던 거야? 처음부터? 정말이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거든요. 시모가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일을 해결하느라 남편이 모아둔 돈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시부 몰래 말이죠. 시부가 알면 큰일 날 일이라 몰래 해결을 한다고 생각보다 많은 돈을 모으지 못했다며 제게 사과를 한 적도 있었죠. 어머님, 저희가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한테는 좀 무리예요. 다음에 저희가 좀 상황 좋아지면 그때 사드릴게요. 다음 언제? 말만 그렇게 하고 넘어갈 생각인 거 나 다 알고 있거든. 저는 하고 싶은 말을 눌러 참으며 좋게 이야기를 끝내려고 했어요. 굳이 부딪히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모는 막무가내셨죠. 아니, 결혼을 한다면서 그런 준비도 없이 한다고 한 거야? 직장 생활이 몇 년인데 돈도 하나 제대로 모아두지 않고 뭐했니?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가르치시니? 어머님, 저도 충분히 돈 모았고 그 일도 알아요. 저희도 계획 세워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혼수로 가방은커녕 이불 조가리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깟 돈 몇 팩 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 설마 너 우리 아들 돈으로 결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지? 전 정말이지 끝까지 참으려고 했지만 시모의 선 넘는 말씀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군요. 어머님, 근데 생각보다 재율 씨가 돈을 못 모았더라고요. 어머님 빚 갚는다고 허리가 힐 정도로 집 갚는 데 집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과연 어머님 아들이 돈을 얼마나 모을 것 같으세요? 네? 제 말에 시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군요. 아마 제가 알 거라곤 생각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다 재은 씨가 한쪽이 더 많이 부담하는 건 막 질색이라고 했어요.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 돈에 있어선 꼼꼼하고 칼 같은 면이 있는 거예요. 저희 계획 세운 것 좀 보실래요? 어머님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아이, 됐다. 머리 아프게 뭐하러 보여줘. 시모는 못마땅한 얼굴로 알아서 하라고 하시곤 다리를 받차고 일어나셨어요. 저는 그 일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또 다른 일로 저희 발목을 잡으시더라고요. 아니, 결혼식자나 뭐 이런 곳으로 해. 우리 집 확인만 하더라도 300명은 되겠구만. 엄마, 우리가 무슨 300명이야. 괜히 사람 많으면 복잡하기만 하죠. 그리고 여기가 어때서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웨딩홀이라 다른 곳에 비해서 저렴하게 빌릴 수 있고 교통편도 좋고. 아무리 그래도 엄마 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들로 결혼한다고 청첩장 언제 주냐고 전화 2개 필요할 지경이야. 내 손님도 모셔놓고 자리 없다고 그냥 가라고 할 거야? 아유, 그만. 당신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쪽에 무슨 300명이나 된다고 해? 뻥을 쳐도 제발 그만 좀 쳐. 하여튼 저희 빵정은 시부까지 나서서 말도 안 된다고 하셨지만 시모의 고집은 꺾일 줄을 몰랐죠. 엄마,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는데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뭐? 고집? 됐다.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깟 결혼지가 한다면 그만이야. 나 없이 어디 잘해봐.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말이 되는 욕을 하셔야 저희도 수긍을 하지. 이건 너무 아니잖아요. 시부께서는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지만 저도 남편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결혼식 당일 절대 안 오겠다고 하셨던 시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곱게 한복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물론 얼굴 표정은 잔뜩 그댄 상태였고요. 남편의 말에 의하면 시부께서 무섭게 호통을 치셨다는데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곧 예식이 시작되고 친정아버지 손을 잡고 예식장에 들어가는데 너무 놀라 순간 발을 헛디딜 뻔했지 뭐예요. 그렇게 손님이 많을 거라고 하던 예식장은 자리가 부족하기는커녕 드문드문 빈자리가 보일 정도였어요. 나중에 따로 들었는데 시모가 그렇게 대인관계가 좋은 분은 아니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식장 좁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셨던 거였습니다. 시모는 동분서주하면서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전화를 돌리셨는데 다들 축의금만 하겠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 진짜 와주신 분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전에 그 말을 듣고서야 시모가 결혼식 내내 왜 굳은 얼굴을 하고 계셨는지 알겠더군요. 남편과 전 예식장을 바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요. 결혼을 하고 한동안은 적응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거기다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저희 팀 모두가 매달려 일을 한다고 집에 내일 늦게 들어갔죠. 겨우 하나 마무리하고 주말에 집에서 쉬는데 시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주방임원 한 분이 갑자기 그만두셔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좀 와줄 수 있느냐고 말이죠. 완전 지친 상태였지만 부탁이라고까지 하시는데 거절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서 가게로 갔습니다. 시모는 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니 저더러 주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눈치껏 주방 직원들의 움직임에 맞춰 설거지며 전처리 등을 도왔답니다. 한바탕 폭풍이 몰아치고 브레이크 타임이 되었어요. 주방에서 가장 오래 일하셨다는 이모 한 분이 고생했다고 시원한 커피를 주시더군요. 며느님, 갑자기 오셔서 너무 고생했어요. 아유, 진짜 이게 다 무슨 일이래.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모님 한 분이 그만두셨다면서요? 갑자기 그만두긴 무슨? 그만둔다고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시더니만 오늘 같은 사단을 만들었지 뭐. 하여튼 평소에 직원들 그렇게 험하게 다루니 버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직원도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좋은 직원이었는데. 주방 이모님은 목소리를 낮추시더니 자신도 곧 그만둘 생각이지만 여기 주방만큼 사람이 자주 바뀌는 곳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죠. 저는 의외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주방 이모님은 그런 제가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미리 말해주는데 자꾸 여기 오고 그러지 마요. 다음에 또 부르면 아프다고 해. 내가 사장님이랑 3년 정도 일해봤는데 며느님 이렇게 와서 도와주면 사람 구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며느님 일 시킬 생각만 할 사람이야. 며느님이 와서 이렇게 해주면 인건비도 안 들고 사장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 주방 이모님은 시모가 제 사장 중에서도 최고라고 다음엔 절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 저는 설마 또 그러실까 분명 사람 구한다고 하셨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우선이었죠. 그 다음 주도 또 다음 주도 시모는 주말마다 절 찾으셨어요.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사람이 잘 안 구해진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셨죠. 안 간다고 하면 정말로 격세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만이 계속 반복이 되자 저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성격 또한 정말로 개팍했습니다. 시본에 손님이 많을 땐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했어 이러더니만 손님이 없을 땐 에어컨을 켜둔다고 소리소리를 지르는데 정말이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한테도 이러는데 평소에 알바생이나 직원들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상상이 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행동하시니 직원들이 며칠 몇 달을 못 버티겠죠. 정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가게 운영하고 계시나 놀라울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못 나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앞으로는 주말에 가게 나가는 거 안 하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안 온다니. 그럼 난 장사 어떻게 하라고? 사람 구한다고 하셨으면서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소식이 없으시잖아요. 저도 평일에 회사 일로 바빠서 쉴 틈도 없는데 주말 내내 가게에 있으려니까 집안일도 못하고 온몸에 안 아픈 것이 없어서요. 아니 나이도 어린 것이 호자 그 일 좀 했다고 몸이 아파? 어디 몸에 하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앞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난 시모는 만나를 던지셨어요.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하면 너 결혼은 뭐하러 했니?
그냥 혼자 살지. 일주일에 겨우 이틀 나와서 도와주면서 온갖 힘든 척은 다 하고. 내가 너 고생한다고 별 말도 안 했잖아. 너 브레이크 타임에 커피나 홀짝거리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아? 어머님, 브레이크 타임은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에요. 간단 밥 먹고 커피 한잔 한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으면 절 부르지 마셨어야죠. 어디서 잘했다고 말했고야? 당장 와. 아이 식단 바쁘니까. 시모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했죠. 당연히 제 대답에 화가 난 시모는 시부모 알기를 뭐로 알게 이러냐며 가정교육까지 운운하시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한마디 받아치려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끼어들었죠. 이 사람 며칠 동안 프로젝트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서 도와드렸잖아요. 도대체 뭘 얼마나 더 하라고 그러세요, 엄마? 제발 며느리 좀 쉬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가만히 안 놔두시는 거예요? 네? 남편의 등장에 당황하신 시모가 변명을 늘어놓으셨지만 남편은 더 이상은 갈 수 없으니 빨리 사람을 알아보시라고 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곧 아주 장문의 문자로 어떻게 자신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셨지만 저도 남편도 모른 척을 했답니다. 그렇게 시모와 서먹한 관계가 이어지던 어느 날 저는 기분 나쁜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에겐 여동생이 둘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 시누이가 일찍 결혼을 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시누이가 부탁이 있다며 제게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큰아이가 수행평가를 해야 하는데 도와달라는 것이었죠. 무슨 포스트 학습 발표라고 하는데 말은 부탁이었지만 실상은 강요였습니다. 언닌 강고회사 다니니까 이런 일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바로 가능하죠? 예로 6시까지 해서 우리 집을 좀 와줘요. 와서 발표하는 것도 좀 봐주면 되겠네. 아가씨, 수행평가는 스스로 해야죠. 제가 조언은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데 만들어드리는 건 좀 곤란해요. 아니 언니, 곤란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조카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요? 시누인 자신의 말을 무시하냐며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어요. 아니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수행평가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 시누이가 스스로 해도 될 일이잖아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꾹 눌러 참아가며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진짜 고작 구멍가게만 강고회사나 다니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이씨를 많은 사이에 끝내도 벌써 끝냈겠네. 아가씨의 선을 넘는 발언에 제 머릿속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 더 이상은 좋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아가씨, 저한테 뭐 맡겨두셨어요? 그렇게 수행평가가 절실하면 학원을 보내시던가요? 그리고 아가씨는 저 같은 구멍가게라도 다니고 있나 봐요? 내가 알기로 몇 년째 백수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저의 심장을 콕 찌르는 한마디에 신우인 답답해 미치겠다는 목소리로 성하였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저와 신우의 대화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아가씨, 전 회사 외 일은 안 받거든요. 전 저한테 시키고 싶으시면 반적서 뽑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신우인 할 말을 잃었는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씩씩거리는 거친 숨소리만 들렸죠. 제가 영 바쁘시면 견적서 보내드리겠다고 했더니 결국 필요 없다고 소리를 지르곤 전화를 끊었죠. 네, 솔직히 조카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야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부탁을 하는 건지 명령을 하는 건지 그 본때 없는 말투와 평소에도 신우이가 꼬투리 잡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그냥 또 내가 도와주면 호구 잡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절했던 거였습니다. 내심 속은 시원했는데 얼마 안 있어 어떻게 신우에게 말대꾸를 하느냐고 득달같이 걸려온 시모 전화를 받고 나니 다시 기분이 확 가라앉고 말았어요. 오녀가 아주 쌍으로 시비를 거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틀린 말 한 거 없으며 그렇게 애들 키우는 게 과연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냐고 대꾸했죠. 이 일 때문에 시모와의 사이는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차가 되면서 저희 부부에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어요. 기다리던 첫 아이를 임신했거든요. 남편과 전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이가 찾아왔다며
무척이나 기뻐했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양가 어른들께도 이 소식을 전했죠. 친정아버지께선 첫 손주를 보게 생겼다고 잔뜩 길든 목소리로 제 몸은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그리곤 앞으로 무슨 일이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라고 하셨죠. 시부모님도 축하한다고 하셨고요. 저만 보면 냉랭하게 그셨던 시모마저도 기뻐하셨답니다. 점점 제 배가 불러오자 시모는 배만 봐도 알 수 있다며 분명 아들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병원에서 딸이라고 하자 시모는 노골적으로 실망한 얼굴을 하셨어요. 뭐 아들이라고? 아들을 낳아야지. 알이 뭐니 딸이. 어머님, 저희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상관이 있어. 다른 며느리들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 떡하니 잘도 낳더니만 아휴 첫애부터 딸이라니 영 마음에 안 든다.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선이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으세요? 기분이 상한 전 시모에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농담이라며 애들로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늦자고 한 말에 넌 뭘 그렇게 기를 쓰고 달려들어?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말하겠니? 나중엔 이 시애미 병들고 늙으면 잡아먹겠다 너. 어디 무서워서 살겠어? 누가 그런 말을 웃자고 해요. 부탁드릴게요. 다시는 어머님 아들 거리지 말아주세요. 저흰 우리 딸이 그런 말 듣는 거 싫습니다. 제가 정색을 하고 말하자 시모는 알겠다며 후다닥 그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가시면서 며느리 눈칫밥 먹는다고 서럽다고 하셨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입덧을 심하게 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역한 냄새가 올라와 미칠 것 같았죠. 하지만 딱 하나 부모님이 해주신 동치미는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평소 동치미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제가 그것만 먹는다는 소식에 부모님께선 매주 동치미를 만들어 오셨어요. 가끔은 국수를 말아 먹어도 좋다며 오실 때마다 동치미를 이용한 요리 만들어주기도 하셨죠. 친정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몇 배는 더 고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한숨이 나올 정도예요. 물론 제 입덧을 걱정하시는 분이 부모님만 계신 것은 아니었어요. 시부는 과일을 종종 보내주셨는데 그날도 막내 신을 편으로 과일을 보내셨죠. 제가 좋아하는 딸기가 가득한 아이스 박스 말입니다. 어머, 딸기를 이 계절에 어떻게 구하셨대요? 나야 모르죠. 근데 언니, 밥 없어요? 나 배고픈데? 집에 먹을 거 많잖아요, 임산부니까. 막내 시누인 배가 고프다며 주방을 뒤지기 시작하더군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왜 이렇게 없냐고 짜증을 내더니 동치미 맛이라도 좀 보자며 한 국자 덜더라고요. 우와, 완전 맛있는데요? 언니, 이 동치미 어디서 났어요? 대박, 엄마 가게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아, 제가 입덧한다고 친정아버지가 만들어주셨어요. 그럼 언니 또 해달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이건 내가 가져가도 되죠? 아가씨, 그걸 다 가져간다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 보고 있는데 제 시선은 느껴지지도 않는지 막내 시누이가 진짜 김치통을 들고 그대로 나가버리더군요. 몸이 무거운 전 쫓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죠.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죠. 아버님, 딸기 너무 감사해요.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재윤이가 너 딸기 찾는다기에 내가 지인한테 부탁했지. 앞으로 먹고 싶으면 또 언제든지 말하거라. 감사해요, 아버님. 막내 아가씨가 저희 집 동치미 맛있다고 가져가셨는데 아버님도 시원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동치미? 너 입덧 때문에 동치미밖에 안 먹는다고 하던데 그걸 뭐하러 챙겨줘? 너 먹어야지. 아가씨가 너무 맛있다고 꼭 가져가야겠다고 하셔서요. 근데 있는 거 그냥 다 가져가셔서 제가 새 통에 담아드리지도 못하고 쓰던 거 그대로 보내드렸네요. 어쩌죠? 뭐? 그걸 다 가져와? 내가 이걸 그냥... 알았다. 제 말에 시부는 크고 작고 간에 왜 이렇게 사고치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곤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시부께서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전화를 끊고 얼마 안 있어 바로 막내 신우에게 미안하다고 문자가 왔더군요.
아마도 시부한테 된통 혼난 것 같았어요. 저는 괜찮다고 할까 하다가 그냥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기다리던 첫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육아로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냈어요. 첫 애이다 보니 저도 모르는 것 투성이었죠. 친정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혼자서 어왕자왕하다가 지쳐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가게일은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절 도와주셨거든요. 친정 아버지 덕분에 잠이라도 겨우 잘 수 있었죠. 그렇게 육아로 힘들어하는데 시모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말입니다. 너 육아휴직 냈다고 했지? 잘 됐구나. 나 지금 어디 가봐야 하니까 당장 와서 가게 좀 봐라. 어머님, 제가 어떻게 가요? 애기도 있는데. 왜 못 와? 직원들 쉬는 곳에 눕혀두고 일하면 되지. 시간 없으니까 빨리 와. 시모는 무조건 와서 가게 보라고 절 몰아붙이시더군요. 제가 싫다고 하자 폭발한 시모는 전화기 터져라 소리를 지르셨어요. 누구네 안 키워봤냐? 난 더 어린애도 없고 다니면서 일했어. 시끄럽고 빨리 오라니까. 너랑 이렇게 말 싸움하고 있을 시간 없어. 아니요. 그렇게 전 급하시면 막내 아가씨 들이시면 되겠네요. 전 그대로 전화를 끊고는 폰을 꺼버렸어요. 한동안 잠잠하나 싶더니만 시모의 막무가내가 또 시작된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전 시부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의 연락을 무시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정아버지께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냐고 하시며 걱정하셨지만 제 생각엔 변함이 없었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시모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더라고요. 김치 감사하다고 전화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가 했죠. 친정아버지께서 저와 시모 사이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에 글쎄 김치 30포기를 시모 가게에 보내셨더라고요. 김치가 아주 맛있더구나. 손님들도 다들 좋아하시고 사돈 어른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렴. 맛있었다니 다행이네요. 부모님께 꼭 전해드릴게요. 그래. 근데 사돈 어른도 그렇지. 아니 누구 코에 붙이라고 고작 30포기만 보내신다니? 보내실 거면 한 100포기 정도 보내셔야지. 뭐라고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한식 집안을 사돈한테 보내면서 30포기가 뭐니 30포기가. 이왕 보내실 생각이었으면 좀 더 보내라고 해라. 내가 홍보해 줄 테니까. 그리고 10포긴 따로 예쁘게 선물 포장되면서 보내주고. 힘이 쓸 때가 있어서 그래. 내 말 무슨 말인 줄 알았지? 애미야, 부탁한다. 죄송하지만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전 필요하시면 100포기 값은 지불하고 요청하시면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뭐 이거 사? 사돈끼리 무슨 돈을 받아? 고작 그 100포기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 걸린다고. 난 옛날에 200포기, 300포기도 혼자 해보기도 했었어. 내가 앞으로 너 많이 이쁘게 줄 테니까 잔말 말고 100포기 보내시라고 해라. 솔직히 말해서 니네 부모가 반찬 말고 뭐 할 줄 아는 게 있니? 이렇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아무튼 내 말은 다 끝났으니까 준비하도록 해라. 끊는다. 시모는 자기 할 말만 하곤 급하다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하루 낼 타이밍을 놓친 전 이번만큼은 시모께 사과를 제대로 받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희 부모님에 대해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때마침 오후에 은행 볼 일이 있던 전 바로 시모 가게로 달려갔죠. 간단히 따질 기세로 가게에 들어간 전 시모를 빠르게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직원이 안쪽 휴게실에 있다고 알려져서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전화 소리가 새어나왔죠. 그래. 이번엔 꼭 해야지, 부녀 회장. 내가 저번에 미끄러지고 얼마나 손해봤는지 알아? 매달 들어오던 게 없으니까 하던 것도 못하고. 아유, 그래. 그 재활용 판 것도 그렇고 잔토 관리비도 그렇고 적당히 챙기기 딱 좋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옆에 애들 눈치 못 챘지? 역시 자긴 이런 일에 딱이라니까. 내가 다시 부녀 회장 되기 전까지 잘 숨기고 있어. 내가 되면 다 보상해 줄 테니까. 아유, 걱정 마. 내가 이번엔 제대로 밑밥 깔아뒀어. 전에 시모 전화 내용을 듣곤 이거다 싶었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시모가 부녀회장에 너무 목숨 걸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던데 다 꿍꿍이가 있었구나 싶었죠.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 길로 부모님이 운영하는 반찬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엄마, 혹시 김치 10포기 정도만 따로 가져가도 될까요? 제가 좀 필요해서요. 그리고 저희 못 먹어서 버리는 김치는 어디다가 두셨어요? 아빠는 갑자기 찾아와 묻는 절 이상하게 보시더니 분말 없이 챙겨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특별한 김치까지 말이죠. 저는 그 석에서 김치통 하나하나 정성껏 담아 포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에게 보여줄 김치까지 완벽하게 말입니다. 땀까지 흘려가며 만든 김치를 들고 저는 시모를 찾아갔어요. 시모는 벌써 가져왔냐고 간색을 하며 절 반기셨죠.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많이 급하신 것 같아서 10포기만 우선 가져왔어요. 포장도 좀 신경 썼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김치 좀 드셔보세요. 아유, 사돈 김치 한 마리에 뭐 하겠어. 좀스럽게 손이 작아서 문제지 맛이 뭐가 문제겠니. 하긴 규모가 규모니까 내가 얘기하지 어쩌겠어. 넌 너희 부모님 덕 많이 보는 줄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속이 문드러질 지경이지만 성의를 봐서 넘어가는 거니까 나머지 김치도 빨리 좀 가져오고, 알았지? 저는 혀끝까지 올라오는 분노를 겨우 참아가며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평소였으면 대답이 왜 그 모양이냐고 하셨을 시모는 기분이 좋은지 제 쪽으론 시선도 주지 않으시더군요. 하지만 시모는 모를 겁니다. 그 김치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요. 저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서둘러 가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역시나 예상한 듯 미친 듯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우리 집 초인종이 연속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현관 앞엔 야차 같은 모습을 한 시모가 서 계시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셨어요. 남편이 막지 않았다면 머리채가 잡혀 동네 한 바퀴는 거뜬하게 돌았을지도 모를 정도의 기세였죠. 너 누구 망하는 거 보려고 이래? 너 김치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동네 사람 상태가 왜 이러세요? 말로 좀 하시라고요. 저기 오늘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내 꼴 좀 봐라.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좀 보라고. 분노한 시모는 아파트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셨어요. 남편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들어가서 하자고 발버둥 치는 시모를 끌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전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 뒤를 따라 들어갔고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대체 왜 이러시는데? 저기 김치 좀 보내라고 했더니만 세상에 썩은 거 보내서 오늘 내가 무슨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왜요? 어머니께서 공짜 김치 보내라고 하셔서 시킨 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뭐? 오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알아? 나 부녀회장 선거 나가려고 아파트에서 입김새 나 아줌마들한테 선물로 보낸 거였단 말이다. 내가 무슨 꼴을 당한 줄 알아? 어머, 그런 말씀을 하시지. 전 어머님이 공짜로 김치 원하시길래 시중에 팔지 않는 공짜 김치 드렸는데요. 너무 죄송해요. 어떡하죠? 뭐 어쩌고 어째? 너 지금 터진 입이라고. 너 솔직히 말해. 나 약 올리려고 지금 복수한 거 맞지?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특별한 김치는 보통 김치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김치통 위쪽엔 멀쩡한 김치를 놓았었고 그 아래엔 썩은 배추 대충 양념에 버무린 김치를 넣었거든요. 시모야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대로 선물을 하셨으니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시모는 그 사람들이 전화가 부인하게 와서 내 꼴이 말이 아니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방방 뛰셨어요. 남편은 입을 떡하고 벌리고 저와 시모를 번갈아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못했고요. 그러게 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신 건데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반찬 가게가 작아서 사람 씀씀이도 작다고요? 우리 부모님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반찬 가게는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하세요? 내가 무슨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고작 그 말이 이렇게까지 한다고? 시모는 제가 미친 것이 분명하다고 당장 이혼해야 한다고 난리셨어요. 얼마 후 어떻게 아셨는지
그 시부까지 찾아오셨죠. 시부는 시모를 보자마자 무슨 사고를 치고 다니기에 동네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난리냐고 화를 내셨어요.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은 또 뭐야? 당신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신고? 누가 신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분녀회에서 누가 고발을 했다던데? 당신이 이전에 회장으로 있으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했다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사람들 찾아와서 김치로 난리치는 건 또 뭐고? 사색이 된 시모는 이 모든 일이 다 저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시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냐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시부께 솔직하게 모든 일을 고백했어요. 그동안 서운했던 일, 시모의 막무가내 행동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요. 에휴, 사람은 역시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만 내가 그렇게 말려도 결국은 이 사단이 벌어지는구만.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탓이 아니야, 여보. 집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런 거라고. 그 주둥아리 안다도 지금 누구 탓을 해? 당신이 저지른 행동이면서 며느리 탓은 왜 해? 시부는 이대로는 못 살겠으니 다소 결판을 내자며 시모를 잡아 끌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고 하셨지만 시부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죠. 시모의 분녀의 사건은 생각보다 파장이 컸습니다. 전 이 분녀의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어요. 알고 보니 김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분녀회에서 시모를 경찰에 고발한 거였죠. 예전에 시모가 분녀회에 있을 때 아파트 관리소 여직원과 짜고 공금을 횡령했다고 하더군요. 무슨 아파트 행사가 있을 때마다 뒷돈을 받아먹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또 분녀회장에 나와 해쳐 먹으려고 하니까 시모를 시기 질투하고 비리를 알고 있었던 아파트 주민이 모든 비리를 폭로했고 그래서 경찰 구속까지 당한 상황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 그 아파트엔 시모를 따르는 시모파, 경쟁을 하는 다른 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 경쟁파에서 한때 시모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시모를 괘씸하고 이 모든 비리를 폭로한 거였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모가 그 비리를 폭로한 주민에게 느슨히 많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료가 아닌 자기 주스로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하대는 기본에 무시라고 막말하며 결국 고잘 참지 못한 그 아파트 주민이 복수를 하고자 범죄자 쪽의 모든 진실을 밝혀버린 거였습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해주지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결국 아파트에선 시모를 공고명령으로 고발했고 그 관리소 여직원도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던 시모도 증거가 나오자 꼼짝없이 털어놔야 했죠. 시모가 뒷돈 챙긴 금액은 무려 700만 원에 달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부는 물론이고 평소에 시모와 한통속이었던 신우들까지도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동네 부끄럽게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나가면 다 수건수건. 이대로 난 못 산다. 진짜 내가 엄마 때문에 미쳐.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시댁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다들 절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엄마 때문에 쪽팔려서 살 수가 없다니까 정말. 설마 엄마 처벌받거나 하는 건 아니죠? 엄마한테 범죄 기록 남으면 나 앞으로 결혼은 어떻게 해? 범죄자 딸이라고 결혼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무슨 엄마가 자식 앞길을 이렇게 막는데? 일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시부는 도저히 그 동네에서 살 수 없다며 외곽지대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첫째 신우엔 시모와 인연을 끊을 태세로 이제 남래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 자긴 친정이고 뭐고 없다며 히스테를 부리는데 솔직히 시모 축소판이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막내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젠 시모만 졸졸 따라다니더니 아주 쉽게 배신을 해버리더군요. 본인들 살 길을 찾는 듯이 말입니다. 몇 달의 수사 끝에 시모는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신세 지진 않았지만 뒷돈 받은 돈도 다 토해내야 했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신뢰를 잃었다는 거였죠. 모든 사람들한테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시모는 모든 경제권을 시부께 내놔야 했고 운영하는 식당도 결국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나도 속았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랬던 것 같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그 옆편 내가 날 배신할 줄도 꿈에도 몰랐다고. 아이고, 내 신세 망쳤네.
아이로서 모든 걸 잃었다고. 역시나 시몬은 끝까지 본인 탓이 아닌 남 탓을 하더군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길이를 폭로하니 그 옆에 내가 잘못이라며 남 탓을 하기 바쁘셨어요. 반성이란 건 찾아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둘째를 임신했어요. 이번엔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첫째 땐 그렇게 입덧으로 힘들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먹덧이 터져서 다른 의미로 고생을 했답니다. 시부는 오히려 잘 먹어서 좋다며 종종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루는 슬쩍 시모 소식을 물었더니 씁쓸하게 웃으시며 사람들에만 아직 한참은 남았다고 하셨죠. 얼마 뒤 시모도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는지 연락이 와선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임신했단 말에 일찍 전화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네. 근데 혼자 해보면서 힘들지 않니? 내가 가서 좀 도와주랴?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주 와서 도와주고 계시니까 안 그러셔도 돼요. 그래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보단 친할머니가 봐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어머님. 마음만 감사하게 받을게요. 저는 단칼에 거절하고 시모 건강이나 챙기시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일이 있은 후 잔병치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시부에게 매일 잔소리를 듣고 계시고 믿었던 딸들에게조차 팽당하시고 남편마저도 시모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면서 나몰라라 하니 정신적으로 많이 외로우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안쓰긴 저한테까지 연락을 해온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고독하고 무섭다는 것을요. 내가 너희 시부 때문에 못 살겠어. 어딜 나가지 못하게 해.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그 앞에 있는 마트도 혼자 못 가게 해. 게다가 용돈 한 푼 주지도 않고 이러다 숨 쉬는 것도 다 허락받아야 될 정도야. 사람이 어떻게 이러고 사니? 그러니까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잠깐만 너희 집에 가 있으면 안 되겠니? 딸이라는 것들은 지들 엄마 전화도 안 받고 나 이러다 진짜 말라 죽겠어. 설마요. 아버님이 어머님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겠죠. 이 난리가 있고 나서도 아버님이 그래도 가족이라고 품고 가시잖아요. 힘드실 텐데 어머님 생각해서 신경 써주시는 거 가지고 아버님 속상하게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러니까 앞으론 아버님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만 하세요. 어머님 아시겠죠? 제 말에 시모는 자기만 빼고 다 한패라며 이대로는 죽을 것 같다고 우는 소리를 하셨지만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부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니 참고 사시라고 말하곤 그대로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 전화 이후에도 몇 번에 더 전화가 왔지만 저는 여전히 같은 대답만 들려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부께서 워낙에 정정하시다 보니 시모의 고생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시모를 사람 만들기 위해 시부의 참교육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알콩달콩 한상 가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보면 항상 제 마음이 즐겁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땐 항상 함께 하시고 서로 존댓말도 쓰시고 지금도 함께 걸을 땐 손을 꼭 잡고 다니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제 남편과 추후에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나쁜 마음을 먹고 좋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결국엔 다 자기 옆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죠. 남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지만 이번 일을 거울 삼아 행동해야겠다 싶네요. 시청자님들도 가족분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시고 올 겨울에는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행복한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들 잘 키우며 대한민국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